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를 짧게 알아본 뒤에 알트 시즌이 뒤로 밀려난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큰 매크로 뉴스가 하나 있었죠. 연준의 리사쿡 이사가 트럼프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었는데요. 근데 월가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괜찮다. 왜냐하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고 또 금리 인하를 압박할 수 있으니까 단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나 달러에 부정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간밤에 뭐 코인이나 주식에 별다른 일은 일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다른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트럼프가 리사 쿡의 후임으로 스티븐 미란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기사였고요. 참고로 리사 쿡 이사는 금리를 동결 내지는 점진적으로 인하를 하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급하거든요. 이 점진적이라는 말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기지다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서 해임을 결국 통보를 했고 당연히 맞소송을 하겠죠. 그래서 조금 골치 아프게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주인공이 리사 쿡이 아니라 스티븐 미란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짚고 넘어갈 게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미란이 형은 왜 고려가 됐을까? 분명히 한 뭐 며칠 전이었죠. 쿠글러 이사가 연준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분의 후임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리사쿡 후임으로 지금 바뀐답니다. 왜 이럴까?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연준 이사들의 임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미라니 형이 쿠글러 이사의 후임으로 들어오면요. 26년 1월까지만 있을 수 있어요. 이 뒤에 다시 뭐 연준 인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에 반해서 리사 쿡의 후임으로 들어왔다. 이분 이제 막 이사가 특히 흑인 여성으로 최초로 된 뭐 입지전적인 분이긴 하지만 이분 이사로 후임으로 들어온다. 무려 38년도 1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내 편을 연준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 후임으로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트럼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스티븐 미란을 이분 후임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참 트럼프의 뭐 입김이 정말 셀 것 같아요. 이제 연준 전체 과반수 이상을 장악했다. 실제로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뭐 핫 이슈 하나가 바로 이더리움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 비싸다, 하나는 괜찮다겠죠. 뭐가 맞을까요? 먼저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스탠다드 차터드의 제프 캔드릭이라는 분석가는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더리움 전략 비축 기업들도 가격이 여전히 저평가됐다. 여전히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DAT 비축 기업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약 2% 정도 전체 있는 것 중에 2% 정도를 매수했는데 한 10%까지 산다고 했으니까 아직 뭐 8%는 더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싸고 뭐 샤프링크나 비트마인도 스트레티지보다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인데요. 이더리움의 파생 상품 시장은 지금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나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 레버리지 비율 ELR이라는 비율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0.53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레버리지 비율에는요. 롱과 숏이 모두 포함이 돼 있어요. 물론 지금은 좀 롱이 더 많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게 지금 과열 신호를 띠고 있다. 그래서 트레이더가 얼마나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글로는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바이낸스에 있는 레버리지 쓰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까만색이 이더리움 가격, 파란색이 이더리움의 이제 레버리지 비중인데요. 한눈에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뭐 롱이든 숏이든 물론 롱이 많겠지만요. 과열이 돼 있다.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제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둘 다 맞는 얘기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올라갈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저평가 구간이나 단기적으로 보면 뭐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과열도 맞긴 맞는 거겠죠. 물론 뭐 과열이 더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둘 다 맞는 얘기고 그래서 크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뭐 크게 좋아할 것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내년 이후로 연기됐다고 굉장히 딱 끊어서 확고하게 얘기를 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파이넥스라는 사실 테더랑 뭐 자웅동체고요. 조금 의문스러운 곳이 있는 거래소지만 꽤나 오래 이제 살아남은 거래소 중에 하나죠. 자, 여기에서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알트 시즌은 내년 이후로 지연이 됐다. 기사를 보시면 딱 잘라 말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신규 알트코인 ETF 승인이 필요하다. 그래야 알트 시즌이 온다라고 하는데요. 좀 일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ETF 승인 없이는 알트 시즌 없다. 그러면서 새로운 알트코인 ETF를 승인을 먼저 해야 되고 또 비트코인 상품 유입세가 회복돼야만 알트 시즌이 본격화될 것이다. 아니 알트 시즌 얘기하는데 비트코인 유입세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비율을 들어가면서 친절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모든 배를 들어올리는 만조 환경 쉽게 얘기하면요. 정말 유동성의 물이 흘러넘쳐서 모든 배가 둥둥둥 뜨는 그런 환경은 먼저 비트코인 상품에 다시 유입이 늘어나야 된다. 비트코인 뭐 선물이든 현물이든 ETF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부터 먼저 차고 난 다음에 알트코인 ETF가 나와서 여기로 물이 들어올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요. 비트코인 현물이든 선물이든 ETF부터 크게 유동성이 들어와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아직도 여전히 유동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글로벌 M2는요. 누적으로 보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맞지만 과거의 패턴, 과거의 역사로 볼 때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거겠죠. 제가 뒤에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규 ETF, 특히 알트코인이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관들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끌어올 촉매제, 즉 글로벌 유동성이 일단 들어오고 ETF 새로운 게 승인이 돼야 짝짝꿍이 맞으면서 폭발적으로 뭐 정말 돼지든 코끼리든 다 떠오르는 유동성 장세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좀 공감이 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자, 근데 그거는 이 친구들의 주장일 거고 자, 알트 시즌이 연기됐다. 다른 말로는 알트코인 하면 거의 동의어로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의 시즌이 연기됐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얘기를 하는 게 좋잖아요. 자,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제이미 쿠츠라는 분석가가 이런 이제 데이터를 뭐 좀 제공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분자는 글로벌 유동성, 유동성 우리 다 아는 단어죠. 소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 근데 분모는 미국의 정부의 부채, 다른 말로 하면 빚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유동성 차트만 보면요. 항상 막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누적된 M2는 뭐 정말 항상 늘어나죠. 그러나 미국 정부도요. 분모에 항상 미국 부채를 깔고 이 비율을 보통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은 AI로 늘릴 것이고 부채는 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잡기 위해서 지금 AI 크립토 차르를 임명을 한 거겠죠. 그래서 분모에 꼭 미국 정부 부채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 비율이 사실상 미국 정부가 신경을 쓰는 이제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얀색 선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동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뻥 터지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증시든 뭐 여러 가지가 뭐 급반전을 하면서 좀 회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를 처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양적 완화, 세 번째 양적 완화. 이때는 아마 뭐 그리스나 뭐 스페인이나 이런 남유럽에서도 뭐 어려운 위기가 있었고 해서 양적 완화를 세 번이나 하면서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었죠. 부채 대비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사실은 그래서 13년도에도 유동성이 좋았고 만약에 이때 비트코인이 있었다고 하면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겠죠. 근데 뭐 이때나 비트코인의 뭐 영향력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16년, 17년쯤에 살짝쿵 또 유동성이 올라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4년 주기로 이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죠. 저는 아마 대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08년, 9년, 2013년, 그리고 2016, 17년에 분명히 올라옵니다. 근데 2017년도에도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마도 뭐 유동성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보긴 좀 작은 비중은 있긴 해요. 아무튼 4년마다 이게 반복이 됐고 그 이후로 다시 유동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아래 처해 있을 때 뭔가 이제 유동성 시장이 발작이 일어납니다. 먼저 뭐 레포 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었고 또 결정적으로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면서 어마무시한 양적 완화 우리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20년, 21년도에 너무 심한 유동성을 불어넣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지방 부동산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불장이 왔었죠. 그래서 포인트는 거의 4년마다 한 번쯤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더라는 거겠죠. 이때부터 근데 저는 20년, 21년부터야 비로소 이제 비트코인의 유동성과 좀 연계가 직결되는 뭐 이런 차트가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다시 이제 고금리다 뭐다 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판국에 이때도 살짝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3년도 2월에서 3월쯤에 4개의 은행들이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조금 크립토랑 엮여 있어서 억울하게 망한 은행들도 있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 근데 이때 당시에 연준에서 BTFP라는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또 살짝쿵 올라왔는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제가 알기론 거의 최초로 명확한 주식과 비트코인의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납니다. 은행은 못 믿겠어. 그러면서 유동성을 제공했는데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주식은 떨어졌던 이때 차트 보시면 비트코인 올라갔습니다. 주식은 떨어지는데 그런 유의미한 뭐 유동성이자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봤고 이제 최근으로 오면 그 뒤로는 유동성은 분명히 늘어났어요. 계속 보셨듯이 누적된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지만 밑에 부채를 넣었더니 이 부채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거의 위험 수준에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상황에 비슷할 정도로 부채 대비 소득이 글로벌 유동성이 완전 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는 폭발하고 있지만 유동성이, 소득이, 돈이 안 풀리고 있는 상황. 다시 얘기하면요. 지금은 현재 큰 사건, 팬데믹 같은 상황이 터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물론 과거 역사에 대비해서입니다. 누적 효과가 아니라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이 정도 되면 치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치고 올라와도 될 만큼 뭔가 사단이 나도 될 만큼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말라 있다. 미국 부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과거에 많이 있었던 정말 큼직한 양적 완화 내지는 큼직한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다. 뭐 덴저 존에 있으니까 뭐 나올 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를 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관세 빨대를 일단 전 세계적으로 꽂아 넣겠다. 그리고 중간 선거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17년도에 막 기분을 내다가 18년도에 패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토대로 정말 거의 유동성을 당선된 직후에 일으키지 않은 정말 저는 이런 대통령 지금 처음 봤거든요. 거의 올해를 약간 내주는 형태로 오히려 막 관세 전쟁을 너무 심하게 해서 뭐 본인이 의도를 했는 것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심하게 해서 오히려 인기가 떨어지고 탈아메리카 현상이 벌어졌지만 결국은 의도적으로 연기하고 뒤로 가서는 뭐 여러 가지 유동성이다, 양적 완화다 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뭐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게 아니라 25년 하반기에서 26년 상반기쯤으로 아마도 진정한 유동성이 넘어가지 않았을까. 좀 뒤로 원래는 예전대로 사이클대로 하면 25년 하반기에서 딱 끝나야 되는데 그래야죠. 근데 26년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차트 모양 때문에 유동성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유동성 올 거면 매도는 일단 뭐 제쳐둬도 되는 거 아니야? 남의 나라 얘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을까 봐. 아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것도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노파심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코인들은요, 여전히 절반 이상이 그 업비트의 스테이킹으로 맡겨져 있거든요. 즉, 저는 여전히 장기전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내년에 안 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가 뭐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예상대로 됐나요? 예상했던 것보다 갑자기 훨씬 빨리 올 수도 있고요. 훨씬 뒤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볼게요. 한두 달 뒤에 알트 시즌이 예상치 않게 왔다.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갑자기 알트코인 ETF가 10월쯤 예상했는데 뭐 땡겨져가지고 뭐 9월에 승인을 빵빵 받았다든지 뭐 클래리티 법안이 트럼프가 푸시를 해서 급하게 승인이 되거나 또는 트럼프가 갑자기 SNS에 전략 비축 뭐 코인들 얘기를 하면서 뭐 알트코인이 막 폭발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비가 돼 있어야겠죠. 혹자는 뭐 이런 시즌이 오면 알려준다면서 라면서 약간은 소극적으로 뭐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저희 채널은 이제 워낙 좀 마인드가 높으신 레벨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이제 좀 높아심을 드리면요. 안 좋은 점이 굿을 찾아보면요. 나는 사팔 같은 거 안 해. 나는 사팔 안 해. 물론 사팔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진짜 사이클의 정점이 왔습니다. 근데 사팔 안 해?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땡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상을 하지만 항상 틀려왔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사팔 안 해, 사팔 안 해. 그런 거 안 해. 매도는 아직 없어. 나는 지금쯤 온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 했는데 진짜 만약에 와버렸습니다. 뭐 10월이나 뭐 11월, 12월에 와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다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걸 그냥 보기만 하고 끝.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건 일부는 뭐 내년으로 넘기고 내후년으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파셔야 된다 생각하면 4년 만에 온 농사의 마무리, 추수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랑 그냥 맞닥뜨리는 거랑은 정말 폭등을 맞이할 때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트 시즌이 오면 내 코인들이 다 정점일까요? 내가 한 10개, 20개 들고 있는데 알트 시즌 와서 제대로 뭐 저희가 뭐 그럴 리도 없지만 잘 알려드렸다고 해보겠습니다. 다 이 코인들이 정점일까? 아닙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정점이 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특정 코인만 급등을 하면 내가 한 뭐 10개, 20개 갖고 있는데요. 한 개, 두 개만 급등을 하고 또 한 며칠 뒤에 또 한두 개 급등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급등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사인을 줘가지고 그때 다 판다? 아니요. 하나만 급등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를 다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계획을 어느 정도 잘 세웠어. 그래서 5배쯤 내 원금의 5배쯤에 뭐 분할 매도를 걸어 놓은 거죠. 그래서 뭐 4배, 4.5배, 5배, 5.5배, 뭐 6배쯤에 다 팔았다고 해 봅시다. 근데 분할 매도도 거의 완벽하게 했다고 했는데 얘가요. 순식간에 뭐 한 2, 3일 만에 10배를 갔다고 쳐 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더리움을 예로 들어 볼게요. 한 1,000만 원쯤에 내가 다 분할 매도로 팔겠다 해서 다닥 팔려서 나는 잘했어 했는데 요게 웬걸 뭐 한 2, 3일 만에 혹은 일주일 만에 2천만 원을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안 따라갈 자신 있으실까요? 이때 정도 되면요. 이더가 예를 들어 한 2천만 원 갔다. 전 채널에서 뭐 저희를 포함할 수도 있고요. 다 이제는 하락장은 없다. 뭐 3천만 원, 5천만 원 간다 하고 있을 건데 이때 끊고 나올 수 있으실까요? 미리 생각을 하신 분들만 끊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생각 안 한 채로 뭐 매도는 뭐 나중 얘기하고 이런 폭등을 맞이하잖아요. 요때 다시 들어오십니다. 요때 번 거 요때 다 들고 들어와서 결국 또 21년과 17년처럼 망할 수 있다.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매도는 예술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요. 절대로 예술은 만족이라는 게 없잖아요. 만족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게 매도인데요. 이걸 대충 하겠다? 누가 얘기해주면 하겠다? 아직 멀었다? 아니요. 저는 완벽하게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확고한 매도 계획이 없으시면 정말 오래 기다렸던 4년 농사가 허무하게 망해버릴 수 있고요. 8년 농사가 될 수 있는 정말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유동성 정점이 늦춰졌다는데 무슨 벌써부터 매도 계획이냐? 그때 가서 생각해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까봐 우리가 예상한 시기에 정점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여전히 강세장 안에 들어와 있는 만큼 미리 매도 계획을 꽤 많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